카르마란 무엇인가? 카르마라는 단어는 동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르마는 동양 철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쓰여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차 바퀴가 소를 따라가듯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따르게 되어 있다. 카르마는 인과 관계입니다. 카르마를 형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살아 생전이나 육신이 죽은 이후든 어떤 사악한 정령이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점령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악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귀신과 괴물로 가득 찬 지하세계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카르마는 원인 안에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생의 교리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 10억 이상의 인구가 신봉하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역사 속의 위인과 사상가 중 상당수가 인류의 기원, 존재의 목적, 운명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으로 환생의 이론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환생의 교리가 더 널리 퍼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개념과 관련된 한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생을 육신에 속박된 인간이 머나먼 옛날에 진 도덕적 빚을 갚고 다시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굴레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한 악순환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이었더라면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소유했던 옛 현자와 성자들이 분명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인과 관계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환생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생을 반복해야 하며 모든 원인이 정리된 후 비로소 물질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닦는 데 성공한 사람은 환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환생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의 개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과 자연의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의식적으로 신성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생의 교리가 비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환생은 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가 진정으로 피조물을 사랑한다면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반드시 부여했을 것입니다. 자연은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환생은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서 삶을 개선하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아이가 노년에 이르러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운명을 맞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철이 없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전체가 철들지 못해 헤매는 중입니다. 내 운명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설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환생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실수의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고 내면의 힘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동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존엄을 유지하며 자기 앞가림을 하는 사람의 어깨는 가볍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무게는 계속 줄어들고 삶에는 평온과 고요함이 깃듭니다. 환생의 교리를 받아들인 후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주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신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전생과 삶의 문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무게. 세계의 각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으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고 힌두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유대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인생학교에서의 과제.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올바른 철학의 배후에는 우주는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가 정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변에서 관찰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공정하다는 신념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 근거 없는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 수 있지만 삶에서 그 신념의 옳음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잠시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법칙과 질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 문제에 관한 일관된 사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므로 동양의 교리와 서양 사상이 충돌할 일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는 현재 순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큰 그림을 무시하고 타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서양의 철학은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개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남과 다르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는 왠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그것마저도 고유의 특권이라 여깁니다. 나도 남들처럼 나만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나만의 신념과 이상을 품을 권리가 있으며 내 생각이 남보다 정확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철학 역시 모든 인간이 고유의 개성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 태어난다는 기본적인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개성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인간의 개성은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성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생명과의 공통분모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갈등도 심해집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만 고집하는 사람이 살면서 주변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든 아니면 남 때문에 내 기분이 잡치든 필연적으로 갈등이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이 강할수록 나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도 단호해집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방어하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소원해집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제각각 주장하는 옳음이 한 군데 모인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만 가중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만의 신념과 세계관을 지키고 관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로는 개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이 심리 상태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기록한 문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외로운 나, 즉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고유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축적된 경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등급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년이 높다고 해서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주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이 높은 영혼은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월감을 느낄 자격은 없습니다. 통찰이 깊어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면서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향에 의해 세상 모든 것과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더욱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2편.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수준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 학교에서는 새 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나의 관계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일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독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이집트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깨에 큰 가방을 짊어진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큰 주머니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살면서 성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뒷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해서 사막을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고꾸라집니다. 물론 그가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뒷주머니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뒷주머니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넘어지면서도 미련하게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짐 보따리가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카르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가방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어 살펴보면 우주가 왜 공정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짓궂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 행동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한 후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철학적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콤플렉스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등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통찰이 아니라 숱한 시행착오 끝에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전통은 거의 항상 이익을 지향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전통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은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있는 문제와 골칫거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콤플렉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사고,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분별력의 상실과 무관심, 자기 규율의 부족, 내 욕심만 채우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저지르려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삶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아 헤매는 가벼운 성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경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지만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재앙을 경험한 후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고집을 피우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깊게 생각하고 나의 약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일종의 과제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과제에 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 역시 나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과제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삶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혹시 나의 잘못된 관점과 가치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중을 따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지능을 동원하여 생각하는 기술을 익힌 사람은 많지만 나를 평가하는 법, 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라는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체험을 하는 수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하며 자연은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장소,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지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애초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삶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닥치는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걷어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스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면 마음의 상태도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반대로 남 탓이나 하면서 습관적으로 세상을 원망하면 성장의 기회도 놓치고 불필요한 고생만 자초합니다. 성장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면 거의 항상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했다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거래는 공정해야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밟아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이 원칙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요즘처럼 원칙을 엿가락처럼 늘렸다가 줄이며 타협하는 사람을 보상하는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더러운 세상인데 나만 깨끗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밥 먹듯이 원칙을 배신하고 타협을 일삼았습니다. 전생에 로마 제국의 상인이었을 수도 있고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했든 원칙과 이익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망설여진다면 옛날에도 정직함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원칙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이 몸에 완전히 밴 상태로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이유는 여태껏 정직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과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수백 번 환생할 때마다 같은 상황에 부닥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 항목입니다. 인품을 개발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익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이상을 따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3편 풀지 못한 숙제의 흔적.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한 번 실수한 사업가는 같은 실수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좋은 친구를 고르지 못합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이렇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사악한 속성을 가진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예전에 의도치 않게 범한 실수의 원인이었던 감정적 컴플렉스와 의식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즉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의 기질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유로 친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떤 사소한 계기 하나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약한 성격이 스멀스멀 밖으로 기어나와 우정을 깨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었다 잃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터지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습관 역시 정신적 성장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명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그의 심리적 상태와 성장 수준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남이 하는 변명은 속셈이 훤히 보입니다. 반대로 남들은 나의 뻔한 변명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잘못이라는 점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남 탓이라고 굳게 믿고 싶기 때문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하듯이 그 변명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며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차한 변명,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를 지속하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습성에 젖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몸에 밴 행동 양식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20-30년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인 성향과 기질은 사실 지난 2만 년, 3만 년, 심지어 5만 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나쁜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 괜찮다는 식으로 애지중지하며 보듬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단점뿐 아니라 그 단점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변명의 보따리까지 잔뜩 짊어지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삶이 제공하는 경험과 가르침의 혜택을 거부하며 환생하다 보니 통찰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만 축낸 것입니다.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지닌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주체성과 자기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조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에 전혀 얽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머릿속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동양 철학이 제시하는 해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한 전통에 치이다가 대인 후 다른 전통으로 갈아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맞서기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인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양 철학은 서양의 사상과 다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도 많고 그 가르침을 대변하는 영웅, 순교자, 현자, 성자도 역사책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만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어설픈 철학은 실전에서 참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검증된 전통과 원칙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 큰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동양 철학은 재미로 대충 훑어볼 만한 것도 아니고 잠시 유행을 탔다가 사라질 패션도 시대정신도 아닙니다. 서양 철학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역사와 위엄을 지닌 동양 철학은 거부감이나 불안감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양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용성을 판단합니다. 지난 20년간 서양에서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양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집단의 미래를 정하는 국가의 정책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했습니다. 삶의 조화도 깨져버렸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신으로부터 멀어졌고 인간이 만든 허접스러운 법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것과 남이 비판하는 것에 목숨을 걸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서양인은 동양 철학에서 신선함을 느낍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설고 먼 나라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로운 종교로 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도덕적, 철학적 가르침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내다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학과 과학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은 동양의 가르침 역시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4편. 카르마의 해소 방법. 첫 번째, 자기 규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은 자기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극명하게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는 자기 다스림의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다스림과 규율의 개념을 군대식 위계질서 정도로 치부합니다.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규율, 나를 보호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규율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율에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 우주, 삶의 관계에 대해 규율을 적용합니다. 동양에서 규율은 내 안에 가장 우수한 성정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한다는 개념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행동은 원칙을 따르고 생각은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규율의 부족에서 비롯된 단점과 한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동양 사상에 따르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항상 나를 다스리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상적 배경을 불문하고 올바름에 대한 정의와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념대로 행동했는데 계속 문제만 생긴다면 잘못된 신념입니다. 새로운 신념 체계와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웅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영웅의 수준도 높습니다. 영웅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과 미덕을 모두 겸비한 존재입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마다 영적,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신념을 따르기 위해 나름의 규범을 수립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도덕의 핵심으로 삼으며 대다수의 서양인이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접하고 거의 모든 가구가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신과 이웃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모든 인간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르침이 진리이며 옳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옳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욕망을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전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인간이 형제애를 발휘하여 손잡고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앞서가고 싶은 유혹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올 일은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의식의 대변혁이라는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 보니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는 본능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규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여러 나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단순한 일조차도 해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립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립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 규율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최고의 방법이냐, 옳은 방법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강제적으로라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카르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체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극락에 이를 일도 절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하며 행동을 위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며 영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 자기를 성찰하며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주요 철학 사상과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로막는 종파의 교리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오랜 노력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길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을 공덕으로 변환시키면 카르마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5편 카르마 해소의 두 번째 방법 공덕 불교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공덕이라는 단어는
신념을 입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 전보다 높아진 통찰력으로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활용하여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때 칭찬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탄생한 모든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공덕은 결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을 때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짐으로 작용했던 결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 불교에서 공덕은 삶의 압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최선이 아닌 것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자기 검열의 일부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최선을 택함으로써 끊임없이 인품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공덕을 쌓을 때마다 통찰력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보상을 얻습니다. 공덕은 나의 일부가 되고 인품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재로 쓰이게 됩니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내면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 선순환이 정착되면 삶의 난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철학이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와 우주의 관계가 의식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관계가 단순명확합니다. 인간은 우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만 인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절차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입니다. 인간이 저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우주적 절차는 또한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보상을 선사하고 법칙에 역행하는 것에 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 평온, 안전은 우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법칙에 순응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문에서 과학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해야 합니다. 과학자는 보통 사람보다 우주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학자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측정하고 우주를 관장하는 영원불멸의 법칙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과학자는 또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과 우주의 관계도 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과 우주적 현상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얻은 이해와 통찰을 소유한 과학자는 위대하고 성숙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과 중구난 방식의 관점을 영원불변의 속성을 가진 우주 법칙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는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영원한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만 선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평가하고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중력의 법칙을 바꿀 수 없고 천체의 운행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순리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며 나를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맞추는 것이 자기 규율입니다. 세상사를 이익 대신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카르마의 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우주의 법을 인지합니다. 법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도 강해집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우울한 인류 역사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자연에 따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해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준수하면 행복이 쌓이고 깨면 불행이 쌓입니다. 서양인도 세상의 쓴맛을 겪으면서 우주의 섭리와 법칙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우리보다 먼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동양인 특유의
직관력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인지했습니다. 서양은 이제서야 우주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견했든 그 이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법칙을 발견하고 진리임을 확인한 후에는 법칙을 따라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자기 규율의 원칙을 따르고 실천하면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단순히 나쁜 카르마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방금 저지른 실수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카르마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저지른 실수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실수 하나로 향후 20년 동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이게 전생의 카르마를 갚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20년 전에 저질렀던 바보짓의 대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전생 탓이라고 우기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물론 진짜로 전생의 카르마를 갚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서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끔찍한 현실이 찾아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생에서 어떤 카르마를 쌓았든 이번 생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렸더라면 짐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태어나는 것도 벅찬데 여기에 새 짐을 추가로 쌓아 올리면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6편 카르마의 해소 방법 세 번째 성장과 배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을 알게 되었으니 문제라 불릴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적절하게,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번 생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살게 될 미래의 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어렵게 느껴졌던 그 과제를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꺼내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끙끙대며 버티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와 상대하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게임의 상대가 고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맞상대가 내면의 약점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지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수가 될 만한 상대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유도하며 나를 시험하고 진을 빼놓을 수 있는 상대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무시해도 될 순간이 올 때까지 미련하게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터지자마자 전문가에게 달려가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무리 수심이 얕아도 물이 들어오는 순간 숨을 헐떡거리며 익사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져서 쉽게 무너지는 부류입니다. 겁먹지 않은 척하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생각을 삶의 신조로 받드는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호전적으로 돌변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처럼 문제에 반응하는 유형은 아주 다채롭습니다.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사람부터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놀라운 부정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은 인생 항로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죠. 아무튼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봅니다. 삶이 산산조각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 잘못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전생에서 끌고 온 카르마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문제 때문에 질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 규율이 흔들리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과 기술을 터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진득하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싫더라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경청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가 해소되면 오해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자 잘못된 생각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옳을 때 동의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인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성품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해질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삶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릇도 커집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반타작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어쩌다 한 번 맞은 일은 크게 부각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 세뇌를 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문제의 실체를 수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애쓰는 대신 문제가 내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은 각자 의식의 성장 수준에 맞게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동시에 내면의 자산과 통찰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카르마는 건강 분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인간을 심리적으로 분열시키는 요인은 육신까지 파괴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7편.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연의 법칙의 대결은 항상 자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며 뛰어난 성능을 가진 뇌를 선사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인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법칙을 깬 인간이 고생을 하든 말든 계획에 따라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비위에 맞춰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장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인류가 역사의 흐름을 수정하지 못하고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핵 전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진화 프로그램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자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순간까지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성장의 프로그램은 지속됩니다. 인간은 아집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묵은 옛 카르마도 점차 해소됩니다. 카르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 쌓이는 것이 카르마입니다.
힘을 길러서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에는 카르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카르마는 수천 년에 걸친 타협의 산물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에 따른 정당한 형벌입니다. 카르마는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총합입니다. 나쁜 카르마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알고 싶다면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빛의 역사보다는 끊임없는 타협의 역사가 더 지배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타협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짐,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한 움큼씩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친 역사는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간이 창작한 여러 전설과 신화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고생하는 파우스트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과거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실수의 속성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나를 매번 곤경에 빠뜨리는 나의 고약한 성격은 무엇인가? 내가 늘상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혹시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해야 직성이 풀리는 물질 만능주의자인가? 나의 단점과 잘못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약점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단점에 힘을 실어줄 때마다 카르마의 작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 몇 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솔직해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부터 하는 대신 이런 내가 실수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하며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완벽하다는 착각에서 해방되는 효과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단련해야만 작은 실수와 약점을 지속시키려는 본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의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와 에너지도 있습니다. 규칙도 원칙도 행동 규범도 없는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통찰을 키우고 일상에서 삶의 기본적인 법칙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면 우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전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규율을 익히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카르마의 짐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 보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왔지만 인품이 성장하면서 삶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신비주의 철학의 미묘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의식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나와 카르마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르마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르마를 갚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했을 때 카르마가 위험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을 반복하여 카르마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 자연의 입장에서는 카르마를 소멸시키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카르마가 분쇄되는 과정에서 그 힘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저주를 내리느냐고 소리치며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삶의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고칠 것을 고치는 작업을 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름은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끝내지 못한 일. 카르마는 저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하면 불필요한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년 전에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여건이 되는 대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영혼의 공과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빚진 것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 정신적으로 괴롭다면
카르마의 복리 이자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기존의 빚을 갚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카르마의 진보다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안목도 예리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실수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고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돌아가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생활화하고 벌금을 기한 내에 착실하게 납부하고 신용을 소비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자연은 자비롭습니다. 오래전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행한 선의 보상도 받습니다. 한평생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즐거움도 누립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저지르는 작은 실수를 중단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흥미롭고 소중한 체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짓으로 행복을 파괴하고 있나? 태생적으로 받은 행복의 권리를 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종교, 심지어 과학의 힘까지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 불안감도 줄어들고 나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의붓자식이라는 자괴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강점도 많습니다. 날마다 약점을 정복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8편. 인간은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고 온 업보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교에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영리한 학생도 있고 간단한 숙제조차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보는 비관주의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안전을 구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은 재능을 펼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가 다시 환생했는데 세상이 아직 그를 따라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쳤다가 현대에 환생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를 안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둘씩 매듭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구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맵니다. 이번 생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전생에서 들고 왔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치이다 보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일에 열중한 나머지 진짜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갈고 닦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기껏해야 비즈니스 세상에 편입되어 약간의 돈이나 버는 운명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즐기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잠재의식 안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재능과 목적, 이번 생에 나를 있게 한 그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하여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면 그 일이 단순한 생계유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경제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세상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현재보다 나은 삶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고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책임에 묶여있는 시기가 지난 후에는 내 진짜 잠재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일. 바로 나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에서 20년씩이나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하는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진짜 재능과 목적의식을 개발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극입니다만 아쉽게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에 파묻혀 거대한 경제 체제의 노예가 되어가고 그렇게 살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승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밖으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몇십 년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나이가 아주 많은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명을 체험했고 세계 각국의 언어도 두루 익혔습니다. 이 길 저 길 다 다녀본 후에 몇 가지 책무를 완수하고 필요한 경험을 더 쌓기 위해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은 영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삶을 체험하는 이 공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와 동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질 세상에 파묻혀 활동할수록 물질의 늪에 더욱더 깊게 빠져 시야가 흐려집니다. 만약 물질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한 번의 생으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육신을 걸친 상태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배움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려 해도 쉽지 않고 시각과 이해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숱한 제약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괴짜라는 소리나 들으며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예술적 재능, 과학적 천재성, 그리고 지금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현대에 부활하면 만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대 과학의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성장하고 싶은 충동과 내면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로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야 하고 성장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합니다. 삶을 고찰하고 깊게 사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각이 깊고 지성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해서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카르마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도덕적 경계 설정 등 윤리적 삶의 원칙으로도 작용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9편. 카르마, 다스리지 못한 나의 성향과 기질.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후 너무 피곤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움을 주지도 않는 엔터테인먼트에 빠져 수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전생의 업보는 시간의 올바른 활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인간은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전생에서 저질렀던 짓을 또다시 반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를 곤경에 빠뜨렸던 성격, 기질,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온갖 문제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전생에서 매듭짓지 못한 문제, 길들이지 못한 괴팍한 기질, 그리고 자꾸 같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충동과 본능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삶에서 문제가 닥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 경험의 부족입니다. 전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충동을 다스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끄집어내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습관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걱정하려는 충동을 도저히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쩌면 그는 20번 이상의 전생 동안 걱정만 하며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새로운 걱정을 낳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이나 환생하면서 걱정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걱정에 중독된 사람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또 평생 걱정만 하다가 애꿎은 주변 사람들만 불쾌하게 만들고 이승을 하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그의 목적의식을 마비시키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독약을 주입하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짐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육신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마저 파괴하는 건강염려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하고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해결할 궁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10대가 되어서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습관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건설적인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즉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전생에 로마의 시저였거나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지휘관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환생합니다. 바로 야망입니다. 그는 자기가 타인 위에 군림하고 모든 상황을 휘어잡고 큰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명성 드높은 기업가 또는 군국주의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힘으로 밀어붙이고 주변 사람을 모두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자세로 행동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남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뒤틀린 생각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독불장군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커리어의 발전을 위해 아나무인의 일념으로 물불 안 가리는 것보다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의 책무를 다하고 타인의 행복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 가르침은 놓칠 수도 있지만요. 뭐든지 지배하려는 성향을 고치는 진짜 과제를 풀지 못하면 또 한 번의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의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계의 영재, 타고난 오페라 가수, 음악 신동, 수학 천재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전생에서 연마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아쉽게도 특유의 괴팍한 기질도 함께 들고 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렬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완전히 빠져 삶의 큰 문제들은 아예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유명한 미술관의 작품까지 전시되었으니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작은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와 전기에 따르면 그 작은 세상이 그다지 행복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사생활은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는 음악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지만 그의 사생활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다스리고 개발하는 과제를 끝내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이지만
막상 자기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삶의 기본적인 책무를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재 중 상당수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삶의 큰 흐름에서 서서히 고립됩니다. 유머, 삶의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야에서 차단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문명의 이기라 불리는 첨단기기를 발명한 사람은 사는 동안 영예를 누리지만 50년 후에는 발명가와 기기 둘 다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자기를 개발하는 일은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입니다. 고도의 재능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배우에는 이처럼 삶의 기본적인 과제가 경시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파묻혀 세상에 태어난 진짜 목적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쓸모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사랑, 애정, 타인에 대한 존중과 우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현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누구나 자기를 개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능력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만의 좁은 세상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망쳐놓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생의 개념을 믿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삶의 과제를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부처가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배워야 할 것 다 배우고 실수하려는 충동도 바로잡고 모난 성향과 기질을 다스리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이곳에서 더 경험하고 배울 것도 없으니 우주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잘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통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서투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나의 약점과 제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단점과 불완전성을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 정한 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랐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전의 삶의 모든 도전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 달성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내 꿈을 이뤄서 기쁘고 행복한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 삶의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했던 부수적 피해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성공적인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매 순간 조금씩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환생의 의미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고 때때로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고쳐나가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다른 소중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을 균형 있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강점일 수 있고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환생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이번 생에서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삶의 과제를 소중히 여기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씩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우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미련 없이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길 위에서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10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력과 집요함을 성공의 비결로 여깁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가족과의 관계, 자녀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자신이 평생 바쳐온 전문 분야 하나뿐이고, 나이가 들어 육체적 기력이 쇠하면 그마저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조직과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상사가 정해준 일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결국 은퇴할 때까지 삶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삶이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스포츠나 게임, TV 시청 등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 즐거움만으로는 삶의 깊은 허무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막상 할 일이 없으면 더 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쓸모없음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남은 시간을 오락과 유흥, 재미로만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놀라운 잠재력과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삶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야 할 존재입니다. 결국 단순한 성공이나 일시적인 만족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행복입니다. 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과의 관계, 소비 습관, 인생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나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경험은 저절로 배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성장의 바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 성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고민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진정 중요한 기술은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도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쳐 완성된 인간, 즉 우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두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로 세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마음, 즉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 질투를 넘어서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더 성숙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주와 삶의 진 빚을 점검하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통해 갚을 수 있습니다. 즉, 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삶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어 더 성숙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영원불멸한 세계의 일부를 어렴풋이 엿보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육신이 죽은 뒤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된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물질적 세상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애쓴 모든 일에 영속성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노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말처럼 젊은 시절 우리를 올감했던 여러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고 남녀 모두 오랜 세월 쌓아온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와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한탄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쓰거나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데 머문다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거나 무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삶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놓친 삶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목표 달성이나 생계 유지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집중력과 집요함을 발휘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인간관계, 공동체, 자기 성장 등 삶의 본질적인 영역을 소홀히 한 적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잠깐의 만족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나 내면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반복이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만으로는 삶의 깊은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은퇴 후의 여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인간은 단순히 생계유지나 기계적 반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 놀라운 잠재력과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기 성찰과 의미 있는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이나 두뇌 개발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내면의 진짜 나를 발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내가 놓친 삶의 중요한 교훈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의미와 성장을 찾아가며 경험을 성찰하고 배움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간은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자기 성찰과 정직한 자기 인식.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후회를 남겼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경험은 저절로 배움이 되지 않으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나의 과거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집착과 습관에서 벗어나기. 익숙함과 집착, 반복되는 습관이 때로는 나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감만을 쫓기보다 변화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존 철학에서 말하듯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다차원적 성장의 필요성. 한 가지 분야의 성공이나 전문성만으로는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가족, 인간관계, 공동체, 내면의 성장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각 영역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성취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내면의 잠재력 실현과 진정성. 진정한 성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두뇌 개발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내면의 영웅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사르트르, 융 등 실존 철학자들이 강조한 진정성과 자기 창조의 태도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성뿐 아니라 마음의 힘. 논리적 사고와 지능만으로는 삶의 본질을 꿰뚫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이기심과 탐욕, 질투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따뜻함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섯째, 성장의 목표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만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우주적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변화에 대한 용기, 다차원적 성장, 내면의 잠재력 실현, 진정성, 이성과 감성의 조화, 그리고 우주적 관점에서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실천할 때 진정한 자기 완성과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11편. 영혼의 정원 그리고 자기 성찰. 영혼의 정원을 홀로 가꾸기.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득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내 영혼은 과연 무엇일까? 일상에서는 쉽게 떠올리지 않는 질문이지만 영혼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영혼의 요소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저택에 살아도 그 안에 영혼이 깃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사랑,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진정한 자기 개발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기술과 내면의 성장.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규율을 익히며 때로는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커리어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면의 정원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기 쉽습니다. 노년이 되어 커리어의 걱정이 줄어들 때 비로소 방치된 내면을 돌아보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의미와 성장.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이든 불우한 시절이든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일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떠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반복되는 삶과 환생의 의미. 인간의 삶은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생에 다시 들고 태어나며 또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윤회와 환생의 개념은 인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성장과 도덕성, 진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생에서 과제를 조금이라도 풀었다면 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와 세상 바라보기. 노년은 세상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치, 사회, 국제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접하면서 편견이 아닌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편견이 깊어질수록 협력보다는 경쟁에 치우치게 됩니다. 내면이 성숙해질수록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환생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음은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유전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비관적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제한된 개성의 개념처럼 인간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거나 혹은 스스로 만든 재앙에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영혼의 성장.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즉 전생에서 빠져나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으며
삶의 기술을 연마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며 진정한 영혼의 평온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카르마와 윤회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카르마는 행위 또는 업적을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미래에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인과 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 악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으며 이 결과는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회는 생과 사의 끝없는 순환,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시작되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 곤충, 신, 귀신 등 다양한 존재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은 전생의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의 형태와 환경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카르마와 윤회 사상에서 인간의 삶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영혼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바로 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업을 정화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찰. 자신의 지난 경험과 선택을 돌아보며 그 결과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합니다. 이는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둘째, 행동의 책임. 나의 행동이 내 미래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선한 업을 쌓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면의 개발. 물질적 소비가 아닌 영혼의 성장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카르마와 윤회는 순환적 구조다. 삶은 마치 정원을 돌보듯 끊임없이 잡초 즉 나쁜 습관, 악업을 뽑고 새로운 씨앗 즉 선한 행위, 이타심, 지혜를 심는 과정입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는 이번 생에 다시 가져오고 이번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누적되고 윤회는 그 결과를 경험하는 장이 됩니다. 첫째, 인과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처럼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둘째, 축적성. 작은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미치며 카르마는 쌓여서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셋째, 변화 가능성. 카르마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해탈과 영혼의 완성이란 불교와 힌두교 등에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해탈 또는 열반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해탈은 모든 집착과 번뇌, 업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수행, 선행, 지혜의 축적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현대적 적용과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카르마와 윤회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과 성장.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현재의 행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관계와 인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행동이 타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 변화. 내면의 정원을 가꾸듯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업을 쌓으며 영혼의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사상은 인간의 삶을 영혼의 정원에 비유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성장, 선한 행동의 축적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업의 사슬을 조금씩 끊고 해탈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경험은 영혼의 진화와 완성을 위한 배움의 장이며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연결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12편 삶의 아름다움과 영적 성장의 여정. 삶의 신비를 마주하다. 삶은 한 번뿐인 여행이 아니다. 동양의 윤회 사상과 카르마 업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고사성어처럼 인연의 끈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는 행위와 작용의 법칙이다. 우리가 몸과 말, 뜻으로 행한 모든 선악이 우주에 기록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같이 하나님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당장은 승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이기심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선행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큰 도움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인간반사 세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으며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고사성어와도 통한다. 관찰자적 삶과 존재의 목적 찾기. 플라톤은 나의 직업은 관찰자라 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인생의 한 시점에 20년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치적 소란이나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기보다 자연의 이치와 존재의 신비를 관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사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처럼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 잠언 14장 8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길을 삼가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하여 자기 성찰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시간을 가진 어떤 이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관찰한다. 인생 행락이 인생은 짧으니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자연의 소소한 아름다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도 마치 나무처럼 성장과 결실의 시간을 거쳐야 함을 깨닫는다.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의 실천. 삶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에서 비롯된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모두 영혼의 성장과 윤회 혹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차시환원, 죽은 영혼이 다른 육신을 빌려 환생한다는 고사성어로 환생의 원리를 설명한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와 환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여러 생을 거치며 영적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여 삶의 행위가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카르마의 핵심 원리와도 일치한다. 구체적 실천 예로 한 중년 여성은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돌아보며 매일 명상과 일기 쓰기를 통해 자기 성찰을 실천한다. 그녀는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를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 그녀의 삶은 점차 평화와 만족으로 채워진다. 고사성어에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처럼 과거의 고통과 실수도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성경 역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긍정적 변화와 영혼의 완성. 영적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우주적 사명으로 확장된다. 불교와 힌두교는 모두 영혼의 완성, 즉 해탈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강조한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며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한 노인은 인생의 후반부에 봉사와 나눔에 헌신한다. 그는 내가 남긴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망으로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청년 멘토링에 참여한다. 이런 삶은 온고지신과 회자정리 거자필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며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또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며 시편 112장 6절에서도 선행의 영원한 가치를 강조한다. 영적 성장의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첫째, 자기 성찰과 명상. 매일 명상과 일기 쓰기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한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둘째, 카르마와 업보의 이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인식하고 선한 행위를 실천한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셋째, 실존적 자기 창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책임감을 가진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넷째, 연민과 봉사.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도모한다. 수기치인. 자신을 닦고 남을 이롭게 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다섯째, 철학적 사색.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꾸준히 질문하고 탐구한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잠언 4장 5절. 여섯째,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산책이나 자연 관찰, 보호 활동에 참여한다.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일곱째, 긍정적 사고와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덟째, 독서와 학습. 영적, 철학적, 심리적 지식을 꾸준히 확장한다. 지혜 있는 자는 학문을 좋아한다. 잠언 18장 15절. 삶의 여정, 영적 성장의 길. 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의 원리는 인간의 삶과 성장, 존재의 목적에 대해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며 영혼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된다. 회자 정리. 거자필반처럼 인연의 끈은 계속 이어지고 인과응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영혼을 완성하는 길임을 알려준다. 삶의 전반부는 생계를 꾸리는 시기, 후반부는 삶의 의미를 찾고 꾸리는 시기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성찰과 사랑, 봉사 그리고 영적 성장을 실천하며 인생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온전히 누리기를 바란다. 각자의 인생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